독자 여러분께 우리의 삶을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인연 속에는 때로 가족보다 더 깊은 온기를 건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따뜻한 말 한마디, 정성껏 말아준 김밥 한 줄이 누군가의 인생을 통째로 지탱하는 기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가장 배고팠던 시절의 한 소년과 묵묵히 그의 허기를 채워주던 작은 분식집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세월이 흘러 다시 만난 그들의 인연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이며 우리가 잊고 지낸 따뜻함은 어디에 있는지. 부디 밥 한 끼의 온기로 시작된 이들의 기적 같은 여정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의 마천루 40층에 위치한 법무법인 정인의 사무실은 언제나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마치 현실감 없는 거대한 디오라마 같았다. 강지원 변호사는 그 풍경을 등지고 수천억 원 규모의 인수합병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책상은 티끌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고 그의 표정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단단했다. 가난했던 과거를 지우고 오직 성공만을 위해 달려온 10년. 강지원은 이제 법조계에서 가장 냉철하고 유능한 변호사 중 한 명으로 통했다. 그에게 의뢰인이란 해결해야 할 사건이었고 동료란 이겨야 할 경쟁자였다. 그의 세상에는 오직 이성과 논리, 그리고 승패만이 존재했다. 그의 집중을 깬 것은 책상 위에서 짧게 울린 스마트폰의 진동이었다.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화면을 확인했다. 모르는 번호로 온 짧은 문자 메시지 한 통. 부고 성일분식 박선자 할머니께서 금일 오전에 별세하셨기에 알려드립니다. 빈소 서울장례식장 이법 1호. 순간 지원의 세상이 멈췄다. 성일분식 박선자. 그 이름은 단순한 글자의 조합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뇌리에 각인된 하나의 시대이자 감각이었다. 세련된 사무실의 가죽과 커피 향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를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뜨끈한 어묵 국물 냄새가 채웠다. 날카로운 서류의 감촉 대신 따뜻한 온기가 담긴 김밥 한 줄의 감촉이 손끝에 되살아나는 듯했다. 수십 장의 계약서 조항을 막힘없이 꿰뚫던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허공에서 길을 잃고 흔들렸다. 시간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18살의 강지원은 늘 배가 고팠다. 세상은 불공평했고 그 불공평은 소년에게 가난과 허기라는 이름으로 가장 먼저 찾아왔다. 부모님을 사고로 여의고 친척집을 전전하다 결국 서울 변두리에 허름한 옥탑방에 혼자 살게 된 지 2년째였다. 정부에서 나오는 얼마 안 되는 보조금으로는 월세와 공과금을 내고 나면 식비가 늘 부족했다. 그의 하루는 새벽 인력시장에서 돌아온 아저씨들의 기침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다. 차가운 방에서 웅크리고 잠을 자다 일어나 퉁퉁 불어터진 라면으로 아침을 때우고 학교로 향했다. 낡아서 뒤축이 다 닳아버린 운동화, 한겨울에도 얇은 교복, 재킷 하나로 버텨야 하는 추위. 그 모든 것이 소년을 주눅들게 했다. 하지만 그를 가장 비참하게 만든 것은 배고픔이었다. 한창 먹을 나이의 소년에게 굶주림은 육체적 고통이자 정신을 갉아먹는 수치심이었다. 점심시간이면 수돗물로 배를 채우기 일쑤였고 저녁에는 독서실에서 꾸벅꾸벅 졸며 허기를 잊으려 애썼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날 유일한 방법은 공부뿐이라고. 그는 이를 악물고 책상에 매달렸다.
그의 옥탑방과 독서실 사이에 성일분식이라는 작은 가게가 있었다. 기름때 낀 창문과 낡은 간판, 삐걱거리는 미닫이문. 세상의 모든 시간이 비껴간 듯한 그곳은 지원에게는 그림의 떡과도 같은 곳이었다. 가게 안에서 새어나오는 떡볶이에 매콤달콤한 냄새와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어묵 국물 냄새는 지친 그에게는 참기 힘든 고문이었다. 그는 주머니 속에 동전 몇 개를 만지작거리다가 이내 고개를 떨구고 발걸음을 재촉하곤 했다. 가게의 주인은 허리가 구부정한 할머니였다. 박선자. 그녀는 말이 거의 없었고 웃는 모습은 더더욱 보기 힘들었다. 그저 묵묵히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젓고 어묵꼬치를 끓이는 것이 그녀의 세상 전부인 듯했다. 그녀의 얼굴에 깊게 팬 주름은 그녀가 살아온 세월의 고단함을 말해주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의 저녁이었다. 독서실에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 그날따라 허기는 유난히 더 심했고 찬바람에 속이 쓰렸다. 지원은 자신도 모르게 성일분식 가게 앞에서 발을 멈췄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가게 안을 하염없이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학생. 가게 안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원은 도둑질이라도 하다가 들킨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 몸을 돌렸다. 저요. 그래, 너 이리 들어와봐. 할머니의 목소리는 무뚝뚝했다. 지원은 어쩔 줄 몰라 망설였다. 돈이 없다고 말해야 하나? 그냥 도망쳐야 하나? 그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할머니가 가게 문을 열고 나왔다. 학생, 밥은 먹고 다녀. 그것이 그들의 첫 대화였다. 너무나 평범한 그 질문이 지원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다. 그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숙였다. 네, 먹었어요. 거짓말이었다.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한참 동안 소년의 깡마른 행색과 헬쑥한 얼굴을 쳐다볼 뿐이었다. 그러더니 그녀는 말없이 가게로 들어가 무언가를 부스럭거리며 싸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녀는 신문지에 둘둘만 따뜻한 무언가를 들고 나왔다. 이거 가지고 가. 그녀가 내민 것은 방금 싼 듯 온기가 가득한 김밥 한 줄이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다. 아니에요. 저 돈 없어요. 지원이 손사래를 치며 뒷걸음질 쳤다. 동정받는 것은 배고픈 것보다 더 싫었다. 돈 받자는 거 아냐. 그냥 주는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다. 가제 마감할 시간이라 남아서 버리는 거니까. 괜한 소리 말고 받기나 해. 어른이 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받는 거야. 그녀는 거의 강제로 지원의 손에 김밥을 쥐어주었다. 소년의 차가운 손에 김밥의 따뜻한 온기가 그대로 전해졌다. 가서 공부해. 할머니는 그 말만 남기고 가게 안으로 횡하니 들어가 버렸다. 지원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손안의 김밥을 내려다보았다. 따뜻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온기였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고개를 들어가게 문을 향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그것은 그들만의 암묵적인 의식이 되었다. 지원은 여전히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할머니는 그런 그를 굳이 부르지 않았다. 그저 지원이 가게 앞을 지나갈 때쯤이면 그녀는 말없이 김밥 한 줄을 들고 나와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남아서 버리는 것이라는 핑계는 언제나 똑같았다. 그녀의 김밥은 특별할 것이 없었다. 단무지,
시금치, 당근, 계란, 우엉. 딱 기본적인 재료만 들어간 평범한 김밥이었다. 하지만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증거였고, 굶지 말라는 무언의 응원이었으며,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였다. 지원은 그 김밥을 먹으며 밤새워 공부했다. 김밥 한 줄의 온기는 그의 허기진 배뿐만 아니라 추웠던 옥탑방의 공기마저 덮여주는 듯했다. 덕분에 그는 지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는 반드시 성공해서 이 빚을 꼭 갚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성공했다. 치열하게 공부해 명문대 법대에 합격했고 사법고시까지 통과했다. 그는 과거의 자신을 지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낡은 동네를 떠나 서울의 중심부로 이사했고 연락처를 바꾸고 성공한 사람들만 만났다. 성일분식과 할머니는 그렇게 그의 기억 저편으로 희미하게 밀려나 있었다. 아니, 그가 의도적으로 밀어내고 있었다. 강 변호사님, 괜찮으세요? 비서의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지원은 그제야 자신이 10분 넘게 스마트폰 화면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무 교수도 아니야. 그는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오후 일정 전부 취소해줘. 급한 개인 사정이 생겼어. 네, 하지만 K텍 이사회가 무슨 수를 써서든 미뤄. 위약금은 내가 물 테니. 비서는 그의 단호한 모습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원이 약속을 취소하는 것은 법무법인 정인이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는 재킷을 걸치고 사무실을 나섰다. 화려한 성공의 상징과도 같았던 마천루를 빠져나오는 그의 발걸음은 10년이 넘는 세월을 거슬러 빚을 갚기 위해, 너무나 늦어버린 그 빚을 갚기 위해 차갑고 텅 빈 장례식장을 향하고 있었다. 강지원의 독일제 세단은 서울의 복잡한 도로를 미끄러지듯 달렸다. 강남의 번쩍이는 빌딩 숲을 벗어나 강변북로를 타자 풍경은 서서히 그 색을 바꾸기 시작했다. 한강 다리를 몇 개 건너자 세련된 건물들은 점차 낡고 낮은 건물들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그가 지난 15년간 필사적으로 도망쳐왔던, 그러나 그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과거의 풍경이었다. 그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장례식장에 가는 길은 그에게 낯선 경험이었다. 성공을 위해 달려오는 동안 그는 인간관계를 최소한으로 유지했다. 누군가의 죽음을 슬퍼하고 빈소를 찾아 조문하는 일은 그의 효율적인 삶의 방식과는 거리가 먼 비생산적인 감정 소모라고 여겼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이것은 의무였다. 너무 늦어버렸지만 반드시 갚아야 할 마음의 빚이었다. 그는 할머니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저 스쳐 지나간 수많은 배고픈 학생 중 하나였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상관없었다. 그에게 할머니는 유일한 온기였고 그렇기에 그는 가야만 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한 장례식장은 도시의 한쪽 구석에 웅크리듯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비싼 차는 주변의 낡은 국산 차들 사이에서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감을 뿜어냈다. 그는 잠시 차 안에서 머뭇거렸다.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빈소는 아마 오랫동안 할머니와 알고 지낸 동네 상인들과 이웃들로 북적일 것이다. 그들 틈에서
15년 만에 나타난 낯선 청년인 자신은 어떤 존재일까? 그는 심호흡을 하고 채서 내렸다. 장례식장 로비로 들어서자 국화꽃 향과 향냄새가 뒤섞인 무거운 공기가 그를 덮쳤다. 전광판에는 수많은 고인의 이름과 빈소 위치가 떠 있었다. 그는 그 속에서 구박선자라는 이름을 찾았다. 201호.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다. 복도 저편에 201호의 문이 보였다. 가까워질수록 그는 마음의 준비를 했다. 시끌벅적한 사람들의 목소리,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울음소리, 음식 나르는 소리. 그가 상상했던 장례식장의 풍경이었다. 하지만 201호 앞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그는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다. 그러다 결심한 듯 미닫이 문을 옆으로 밀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빈소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그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휑한 공간에는 적막만이 가득했다. 수십 개의 테이블 위에는 하얀 비닐이 깔끔하게 씌워져 있었지만 그 위에 놓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한쪽 벽을 가득 채운 제단 위, 검은 리본이 달린 할머니의 영정사진만이 그를 외롭게 맞이하고 있었다. 그는 사진 속 할머니의 얼굴을 처음 보았다. 그가 기억하는 늘 지쳐 보이고 무뚝뚝했던 얼굴이 아니었다. 훨씬 젊은 시절에 찍은 듯 수줍은 미소를 희미하게 머금고 있는 얼굴이었다. 그녀에게도 저런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 낯설게 다가왔다. 영정사진 주변으로는 하얀 국화꽃들이 놓여 있었지만 조문객이 두고 간 꽃은 거의 없어 보였다. 오직 장례식장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근조 화환 몇 개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다. 냉장고의 낮은 소음과 제단 위에서 가늘게 피어오르는 향, 연기만이 빈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 어떤 슬픔보다 이 지독한 텅 빔이 지원의 심장을 더 아프게 내리쳤다. 배고픈 소년의 허기를 채워주던 그 따뜻한 손길의 주인은 정작 자신의 삶에서는 이토록 외로웠던 것이다. 그녀의 온기는 누구에게도 가닿지 못하고 이 차가운 공간 속에서 마지막으로 식어가고 있었다. 그때 안쪽 방에서 장례식장 직원이 나왔다. 그는 지원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조문 오셨습니까? 지원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텅 빈 방과 할머니의 영정사진을 번갈아 볼 뿐이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고인께서 연고가 없으셔서 저희가 구청에서 연락을 받고 무연고 장례 절차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조문객이 아직 한 분도 없으셨는데 무연고, 그 단어가 망치처럼 지원의 머리를 때렸다. 가족도 친척도 없이 혼자 세상을 떠났다는 의미였다. 그에게 매일 김밥을 쥐어주며 밥은 먹고 다니냐고 물었던 할머니는 정작 자신의 마지막 가는 길에는 곡을 해줄 사람 하나 없었던 것이다.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성공하면 빚을 갚겠다고 다짐했었다.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할머니가 얼마나 외로운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단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는 할머니의 온기를 제 성공의 발판으로만 삼고 헌신짝처럼 버렸던 것이다. 지원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부서져 내렸다. 그는 직원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차갑고 이성적인 변호사의 눈빛도 아니었다. 그것은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아닙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가족입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그 자신도 놀랐다. 하지만 그것은 진심이었다. 직원은 더욱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네, 하지만 구청 기록에는 제가 유일한 가족입니다. 이제부터 이 장례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안쪽 방으로 들어가 직원이 건네주는 상복으로 갈아입었다. 최고급 원단으로 만든 맞춤 정장만 입던 그의 몸에 거칠고 까슬까슬한 삼배, 옷의 감촉은 지독하게 생경했다. 그는 어색한 손길로 두건을 쓰고 팔에 완장을 찼다. 거울 앞에 선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성공한 변호사 강지원은 사라지고 초라한 상주가 서 있었다. 그는 빈소 입구에 섰다. 찾아올 이 없는 조문객을 기다리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상주였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1시간, 2시간, 빈소의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는 꼿꼿한 자세로 서서 하염없이 문만 바라보았다. 할머니가 느꼈을 외로움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듯했다. 그는 할머니가 자신에게 베풀었던 수많은 김밥의 값을 이렇게라도 치르고 싶었다. 저녁이 다 되어서야 빈소의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허리가 구부정한 노인 2명이 안으로 들어왔다. 할머니의 가게 근처에서 세탁소를 하던 부부와 쌀가게를 하던 할아버지였다. 그들은 상주 자리에 서 있는 낯선 지원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니, 총각은 누구신데? 세탁소 할머니가 물었다. 알거니, 가족입니다. 지원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노인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가족이 있었나 평생 혼자 사는 줄로만 알았는데 그들은 일단 제단 앞으로 가 절을 올렸다. 그리고는 지원에게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다. 박씨 할멈, 참 착한 사람이었지. 말수는 없어도 우리 가게에 뭐 맡길 때마다 꼭 뭐라도 하나씩 더 챙겨주곤 했어. 가게는 매일 제일 먼저 열고 제일 늦게 닫았어. 무슨 낙으로 사나 싶을 정도로 일만 했지. 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고 노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할머니의 모습은 조각난 파편과도 같았다. 모두가 그녀를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그녀를 깊이 알지는 못했다. 그녀가 보여준 친절은 기억했지만 그녀의 속마음이나 과거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섬처럼 외롭게 존재했던 것이다. 노인들은 장례식장에서 준비한 음식을 조금 먹다가 곧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상주 양반, 고생이 많구먼. 우리가 내일 또 들여다보겠네. 그들이 떠나자 빈소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다. 조문객을 위해 차려진 음식들은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다. 지원은 텅 빈 테이블들을 보다가 천천히 제단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할머니의 영정사진을 가만히 올려다보았다. 사진 속 할머니는 여전히 수줍게 웃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변호사가 아니었다. 그는 상주였다. 한평생 외로웠던 한 여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그녀의 유일한 가족이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바닥에 이마가 닿도록 깊이 절을 올렸다. 할머니,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이제는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외롭지 않게 마지막 가시는 길은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소리 없는 약속이 향 연기를 타고 빈소 전체에 조용히 퍼져나갔다. 3일장을 치르는 동안 강지원은 텅 빈 빈소를 묵묵히 지켰다. 그는 상주로서의 모든 도리를 다했다. 찾아오는 이 없는 문 앞을 지켰고 향이 꺼지지 않게 살폈으며 밤에는 차가운 바닥에 담요 한 장을 깔고 쪽잠을 잤다.
간간히 찾아와주는 동네 노인들에게는 깍듯이 예를 갖추어 음식을 대접했다. 그들은 지원의 정체에 대해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이 외로운 할머니의 마지막 길에 나타나준 젊은 상주의 존재를 묵묵히 받아들일 뿐이었다. 3일째 되는 날, 발인을 할 시간이 되었다. 장례식장의 절차는 조문객의 유무와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진행되었다. 지원은 직원과 함께 제단의 마지막 절을 올리고 하얀 천에 싼 할머니의 영정사진을 품에 안았다.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은 장례식장 직원 2~5명이 전부였다.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없는 세상에서 가장 고요하고 쓸쓸한 장례 행렬이었다. 화장터로 향하는 운구차 안에서 지원은 창밖을 보며 할머니의 영정사진을 가만히 쓸어보았다. 사진 속 할머니는 여전히 수줍게 웃고 있었다. 그는 이 웃음 뒤에 어떤 삶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저 매일같이 김밥을 싸주던 무뚝뚝한 분식집 할머니. 그것이 그가 아는 전부였다. 화장은 한 줌의 재로 모든 것을 되돌려 놓았다. 뜨거운 화로가 한 인간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흔적을 지워버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지원은 직원이 건네주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하얀 유골함을 받아 들었다. 너무나 가벼웠다.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담겨 있다고 하기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가벼웠다. 그 가벼움이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그가 유골함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을 때였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그에게 다가왔다. 강지원 씨, 되십니까? 지원은 고개를 돌렸다. 낯선 얼굴이었다. 제가 누군지 어떻게... 저는 구청 주민복지과에서 나온 김영호 계장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자신을 소개하며 공무원증을 보여주었다. 박선자 어르신께서 연고가 없으셔서 저희가 뒤지를 처리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족이라고 나타나셔서 사실 좀 놀랐습니다. 어쨌든 장례를 잘 치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 계장은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다. 지원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를 숙였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김 계장은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사실 박선자 어르신께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주민센터에 오셔서 공증까지 받아두신 겁니다. 유언장. 지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남길 가족도 없는 분이 무슨 유언을. 어르신께서 돌아가시면 유일한 재산인 가게와 그 위에 작은 옥탑방을 한 사람에게 남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속인이 가족이 아니라서 저희도 어떻게 찾아야 하나 막막하던 참이었습니다. 김 계장은 봉투에서 유언장 4본을 꺼내 지원에게 보여주었다. 지원은 떨리는 눈으로 서류를 읽어 내려갔다. 그곳에는 명확하고 또렷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 박선자의 사후, 나의 전 재산인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XXX 번지의 건물, 성일 분식과 그에 속한 모든 자산을 과거 내 가게 앞을 지나던 학생 강지원에게 상속한다. 강지원. 자신의 이름이 틀림없었다.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어떻게 할머니께서 제 이름을... 그는 할머니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는 그저 수많은 학생 중 하나일 뿐이었다. 저희도 그게 신기했습니다. 김 계장이 말했다. 어르신께서 유언장을 작성하실 때 이름은 모르니 인상착이라도 적어두면 찾을 수 있겠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에 다시 오셔서 학생 이름을 알아냈다며 기뻐하시더군요. 아마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수소문이라도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강지원이라는 이름을 명확히 기재하고 공증을 받으셨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찾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알기 위해 그 나이에 학교까지 찾아갔었다는 말. 그 사실이 지원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다.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어떤 깊고 절실한 마음이 담긴 행동이었다. 이것이 가게와 집 열쇠입니다. 이제부터는 강지원 씨께서 처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 계장은 작은 열쇠 꾸러미와 관련 서류들을 그에게 건네주었다. 지원은 멍하니 그것들을 받아들었다. 한 손에는 할머니의 유골함, 다른 한 손에는 그녀가 남긴 유산의 열쇠. 그는 갑자기 자신의 어깨 위에 올려진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다. 그는 김 계장에게 인사를 하고 정처 없이 차를 몰았다. 그의 발길이 향한 곳은 단 한 곳뿐이었다. 15년 만에 그는 성일분식 앞으로 다시 돌아왔다. 가게는 그의 기억 속에 있던 모습 그대로였다. 세월의 흐름에 간판은 더 낡고 색이 바랬으며 굳게 내려진 셔터에는 각종 광고 전단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섬 같았다. 그는 차에서 내려가게 앞에 섰다. 유골함을 든 그의 모습이 낡은 가게의 유리문에 비쳤다. 그는 열쇠 꾸러미에서 가장 낡아 보이는 열쇠 하나를 골라 셔터, 자물쇠에 꽂았다.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은 자물쇠는 뻑뻑했다. 낑낑거리며 힘을 주자 둔탁한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다. 그는 셔터를 위로 밀어 올렸다. 끽. 오랜만에 공기와 마주한 셔터가 비명을 질렀다. 셔터가 올라가자 십수년의 먼지를 뒤집어 쓴 가게의 내부가 드러났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그가 밖에서 훔쳐보던 떡볶이 철판, 어묵 국물을 드던 스테인리스 통, 그리고 할머니가 늘 앉아있던 작은 의자. 그는 가게 안쪽 2층 옥탑방으로 올라가는 좁고 가파른 계단으로 향했다. 계단 역시 그가 기억하던 모습 그대로였다. 그는 또 다른 열쇠로 낡은 철문을 열었다. 문을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와 햇볕에 마른 빨래 냄새가 뒤섞인 노인 혼자 사는 집 특유의 냄새가 훅 끼쳐왔다. 할머니의 집은 가게만큼이나 작고 낡았다. 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방 한쪽에는 이부자리가 각을 맞춰 개어져 있었고 작은 밥상 위에는 밥그릇과 숫저가 단정하게 놓여 있었다. 벽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방 한구석 작은 앉은뱅이 책상 위에 나무 상자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그 방에서 유일하게 개인적인 사연을 담고 있을 법한 물건이었다. 지원은 홀린 듯 상자로 다가갔다. 그는 유골함을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듯 그는 조심스럽게 상자의 뚜껑을 열었다. 상자 안은 돈이나 귀중품으로 채워져 있지 않았다. 그 대신 한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가장 위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젊은 시절의 할머니가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를 품에 안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흑백 사진이었지만 두 사람의 행복은 마치 색채가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전해져 왔다. 아이는 유난히 눈이 크고 총명해 보였다. 그리고 사진 밑에는 손때가 묻어
너덜너덜해진 낡은 공책 한 권이 있었다. 특별할 것 없는 학생용 줄 공책이었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집어들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 공책 안에 모든 답이 있을 것 같았다. 할머니가 왜 그에게 모든 것을 남겼는지, 사진 속 아이는 누구인지, 그리고 그녀가 평생을 숨겨왔던 삶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공책의 첫 장을 천천히 넘겼다. 시간이 멈춘 듯한 옥탑방 안. 강지원은 낡은 공책을 든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늦은 오후에 햇살이 공기 중의 먼지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마치 오래된 유적을 발굴하는 고고학자처럼 조심스럽게 공책의 첫 장을 넘겼다. 첫 장에는 삐뚤빼뚤한 아이의 글씨로 우리 민수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수십 년은 좋게 지났을 법한 날짜와 함께 할머니의 것으로 보이는 단정한 글씨가 시작되었다. 1978년 3월 2일, 우리 민수 오늘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가방을 꼭 쥐고 교문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언제 저렇게 컸을까. 부디 아프지 말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렴. 우리 아들 사랑한다. 지원은 가슴 한쪽이 아릿해져 오는 것을 느꼈다. 공책은 할머니의 일기장이자 아들 민수에 대한 사랑의 기록이었다. 그는 페이지를 계속 넘겼다. 1980년 5월 5일, 민수가 받아쓰기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다. 종이를 들고 달려와 자랑하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예쁜지. 하루 종일 가게 일이 힘들었던 게 눈 녹듯 사라졌다. 상으로 짜장면을 사주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허겁지겁 먹는 모습.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 1985년 10월 12일, 민수가 중학생이 되더니 말이 없어졌다. 사춘기라는 건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도 대답이 없다. 압이 없는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건 아닌지 마음이 무겁다. 내가 더 잘해야 하는데 이 어미가 부족한 탓이다. 일기는 민수라는 아이의 성장 기록과 함께 아들을 향한 할머니의 애틋한 사랑과 걱정으로 가득했다. 지원은 마치 남의 인생을 훔쳐보는 것 같은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공책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는 사진 속의 그 총명해 보이던 아이, 민수의 삶을 따라가고 있었다.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글의 분위기는 조금씩 무거워졌다. 1988년 4월 16일, 민수와 크게 다퉜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더니 서울로 가고 싶다는 말을 자꾸 한다. 이곳은 너무 좁고 답답하다고, 더 넓은 세상에서 꿈을 펼치고 싶다고 했다. 녀석의 마음을 왜 모르겠는가. 하지만 무섭다. 험한 세상에 어미도 없이 혼자 내보내는 것이 너무나 두렵다. 내 곁에만 있으면 내가 어떻게든 지켜줄 수 있을 텐데. 1989년 21월 3일, 민수가 떠났다. 엄마, 죄송해요.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짧은 편지 한 장만 남겨두고. 내가 녀석의 꿈을 너무 억누른 탓이다.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이 작은 분식집 안에 가두려고만 했던 내 잘못이다. 민수야, 어디에 있니? 밥은 먹고 다니는 거니? 밥은 먹고 다녀. 지원은 숨을 헙 들이마셨다. 할머니가 자신에게 늘 하던 그 질문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었다. 멀리 떠나버린 아들을 향한 평생의 걱정과 그리움이 담긴 질문이었던 것이다.
일기장은 그 후로 한동안 뜸했다. 간간히 적힌 글들은 모두 아들을 기다리는 절절한 마음뿐이었다. 아들의 생일을 혼자 챙기는 날, 추운 겨울날 아들이 따뜻하게 지내는지 걱정하는 날, 명절에 다른 집 아들, 딸들이 부모를 찾아오는 것을 보며 쓸쓸해하는 날, 그리고 지원은 다음 장을 넘기다가 손가락을 멈췄다. 그 페이지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날짜는 2년 뒤에 어느 여름날이었다. 1991년 7월 20일. 내 민수가 죽었다. 세상이 끝났다. 그 글씨는 심하게 떨리고 번져 있었다. 할머니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그 문장을 썼을지 지원은 차마 상상할 수 없었다. 그 뒤로 일기장은 수십 장이 백지로 남아 있었다. 그녀의 시간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멈춰버렸던 것이다. 지원은 눈을 감았다. 알 수 없는 슬픔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이제 할머니의 깊은 주름과 말없던 침묵의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한참 뒤 그는 다시 공책을 펼쳤다. 1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뒤 일기는 다시 시작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날짜는 지원의 기억 속에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15년 전의 어느 늦가을이었다. 2010년 11월 8일. 오늘 한 아이를 보았다. 가게 앞을 서성이는 교복을 입은 남학생. 깡마르고 배가 많이 고파 보였다. 그런데 그 아이의 눈빛이 꽃결하게 서 있는 모습이 꼭 내 아들 민수의 18살 때를 보는 것 같았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내 민수도 저렇게 낯선 도시를 헤매며 배고파하지는 않았을까. 가슴이 미어져서 견딜 수가 없었다. 2010년 11월 9일. 어제 그 학생이 오늘도 가게 앞을 지나갔다. 나는 용기를 내어 그 아이를 불렀다. 그리고 물었다. 밥은 먹고 다니냐고. 내 아들 민수에게 평생 물어보고 싶었던 그 말을. 나는 처음 보는 그 아이에게 묻고 있었다. 아이는 당황하며 거짓말을 했지만 나는 안다. 저 아이가 얼마나 배고픈지를. 나는 김밥 한 줄을 싸서 녀석의 손에 쥐어주었다. 내 아들에게 해주지 못했던 따뜻한 밥. 이제라도 이 아이에게 주면 내 죄책감이 조금은 덜어질까. 하늘에 있는 내 아들이 이 어미를 조금은 용서해 줄까. 지원은 더 이상 글을 읽을 수 없었다. 눈물이 앞을 가렸다. 그는 자신이 동정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할머니에게 죽은 아들의 그림자이자 살아있는 대역이었다. 그가 받았던 김밥 한 줄 한 줄에는 한 어머니의 평생의 회한과 슬픔, 그리고 아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그가 돈으로 갚을 수 있는 종류의 빚이 아니었다. 그는 눈물을 닦고 마지막 페이지들을 읽어 내려갔다. 일기는 최근 날짜까지 이어져 있었다. 2024년 5월 12일.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밤마다 기침이 심해지고 숨이 차다. 병원에 가보라는 정훈 엄마의 성화에도 그냥 버티고 있다. 이제 와서 병원이 무슨 소용인가. 그저 내가 떠나고 나면 그 학생이 이 가게를 발견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 아이, 이제는 아주 멋진 청년이 되었을 것이다. 2025년 3월 2일. 오늘은 우리 민수 생일. 그리고 그 학생의 이름도 알아냈다. 강지원 참 좋은 이름이다. 구청에 가서 유언장을 고쳤다. 내 모든 것을 그 아이에게 남긴다고. 그 아이는 나를 기억조차 못할지도 모른다. 그저 이상한 할머니라고 생각할지도. 하지만 지난 15년간
멀리서나마 그 아이가 무사히 자라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내 유일한 낙이었다. 내 아들 민수가 살지 못했던 삶을 그 아이가 대신 살아주는 것 같아. 고마웠다. 부디 성공했기를. 그리고 다시는 배고프지 않기를. 나의 또 다른 아들 강지원, 부디 행복하여라. 지원은 공책을 셔츠가 젖도록 가슴에 끌어안고 오열했다. 모든 것이 밝혀졌다. 할머니의 친절 뒤에 숨겨진 거대한 슬픔의 역사가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그는 할머니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할머니 삶의 마지막 장을 채워준 그녀의 구원이자 희망이었던 것이다. 한참을 울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공책을 소중하게 나무 상자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 방 한쪽에 놓인 할머니의 유골함을 들어 제단처럼 정돈된 밥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유골함 옆에 할머니와 아들 민수가 함께 찍은 사진을 세워두었다. 그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더 이상 성공한 변호사 강지원이 아니었다. 그는 박선자라는 한 여인의 슬픔과 사랑, 그리고 평생의 그리움을 물려받은 유일한 상속자였다. 그녀의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녀의 온기가 잊히지 않도록 지켜야 할 책임을 부여받은 그녀의 아들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강지원은 성일분식과 그 위에 옥탑방을 떠나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뒤바뀌었다. 강남의 번쩍이는 오피스텔과 성공한 변호사라는 타이틀은 마치 전생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는 법무법인에서 쉴 새 없이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할머니의 작은 세상이었던 이 공간을 묵묵히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가 할머니에게 해드릴 수 있는 속죄와도 같은 행위였다. 그는 가게 구석구석 쌓인 10수년의 먼지를 닦아냈다. 낡은 조리기구들을 반짝거리게 닦고 테이블과 의자를 가지런히 정돈했다. 옥탑방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할머니가 쓰던 낡은 이부자리를 햇볕에 널고 창문을 활짝 열어 묵은 공기를 환기시켰다. 그러는 동안 그는 할머니의 삶의 흔적들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다. 모든 것이 최소한의 것들 뿐이었다. 달아빠진 고무장갑, 몇 번이고 꿰매시는 낡은 양말, 그릇장 구석에 고이 모셔둔 아들 민수의 낡은 운동화 한 켤레. 그녀는 평생을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쓰지 않고 오직 떠나간 아들을 그리워하며 살아왔던 것이다. 지원은 할머니의 유골함을 밥상 위에 모셔두고 매일 아침 새로 지은 따뜻한 밥과 국을 올렸다. 살아생전 자신이 그녀에게 단 한 번도 해드리지 못했던 일이었다. 그는 할머니의 영정 사진과 그 옆에 나란히 놓인 민수의 사진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가게와 집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한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다. 그가 가게 안을 정리하던 어느 날 오후였다. 고왕 굳게 닫힌 가게의 셔터를 누군가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배달원인가 싶어 지원이 문 쪽으로 다가가자 밖에서 무례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아무도 없어. 이 집 주인 나오라고. 지원은 미간을 찌푸리며 셔터를 살짝 열었다. 문틈으로 보이는 것은 잘 차려입은 50대 중년 남자와 그 뒤에 서 있는 험악한 인상의 젊은 남자 2명이었다. 누구시죠? 지원이 묻자 중년 남자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당신이 이 집 상속자야 박선자 할망구 가족이
이리 젊을 줄은 몰랐는데 잘됐군. 얘기하기 편해서. 남자의 말투는 오만하고 무례했다. 그는 자신을 태상건설의 최만식 부장이라고 소개했다. 보다시피 이 동네 지금 싹 다 재개발 들어가는 거 알지? 이 거지 같은 동네를 밀어버리고 여기에 멋들어진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거야. 내가 이 동네 땅 대부분을 사들였고 이제 남은 건 이 허름한 가게뿐이야. 최만식은 서류 뭉치를 꺼내 지원의 얼굴 앞에 흔들었다. 이게 가게 매매 계약서랑 건물 철거 동의서야. 보상금은 넉넉하게 쳐줬으니까. 군소리 말고 도장 찍고 빨리 집 비워. 나 바쁜 사람이야. 그의 태도는 마치 자선을 베푸는 듯 했다. 그는 이 가게를, 할머니의 평생이 담긴 이 공간을 그저 처리해야 할 장애물로만 여기고 있었다. 지원은 순간 눈앞의 남자에게서 자신의 과거 모습을 보았다. 오직 돈과 성공, 효율만을 줬던 시절의 자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상대방의 사정 따위는 조금도 고려하지 않았던 냉혈한 변호사.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계약서를 받아들었다. 보상금 액수는 분명 일반적인 시세보다는 높게 책정되어 있었다. 아마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를 없애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한 수작일 것이다. 보통 사람이라면, 특히나 이런 낡은 가게를 물려받은 사람이라면 두말 없이 도장을 찍을 만한 금액이었다. 어때 만족스럽지? 최만식이 거들먹거리며 말했다. 그 돈이면 서울 시내에 번듯한 아파트 전세 하나는 얻을 수 있을걸. 이런 다 쓰러져가는 폐가의 미련 가질 거 없잖아. 똑똑하게 생각해. 젊은이,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려고 하지 마. 시대의 흐름. 그 말은 지원이 법정에서 상대방을 압박할 때 자주 쓰던 말이기도 했다. 지원의 마음속에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그는 두 개의 길 앞에 서 있었다. 하나는 쉽고 편한 길이었다. 여기에 도장을 찍고 돈을 받고 다시 강남의 오피스텔로 돌아가는 것. 할머니의 유골함을 좋은 수목장에 모셔드리고 가끔 찾아가 보는 것. 그렇게 하면 그는 이 지긋지긋했던 과거의 동네와 완벽하게 작별할 수 있었다. 다시 성공한 변호사 강지원의 삶으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그저 한여름밤의 꿈처럼 잊어버리면 그만이었다. 다른 하나는 어렵고 힘든 길이었다. 거절하는 것, 이 거대한 건설사와 맞서 싸우는 것. 승산이 희박한 싸움이었다. 그의 시간과 돈, 그리고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경력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그는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가? 그저 낡은 가게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순간 그의 뇌리에 할머니의 일기장 마지막 구절이 스쳐 지나갔다. 나의 또 다른 아들 강지원 부디 행복하여라. 행복, 그가 과연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행복했던가? 그는 성공했지만 단 한 번도 마음 편히 웃어본 적이 없었다. 늘 불안하고 공허하고 외로웠다. 그의 유일한 온기였던 김밥 한 줄의 기억을 억지로 잊으려 애쓰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는 결심했다. 지원은 손에 들고 있던 계약서를 반으로 접었다. 그리고는 최만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게이지, 팔 생각 없습니다. 최만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이놈이. 잘못 들으신 것 같아 다시 말씀드리죠. 이 가게와 집은 제가 물려받은 유산입니다. 돈 몇 푼에 팔아 치울 생각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지원의 목소리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그의 눈빛은 상대의 허점을 꿰뚫어 보던
법정에서의 변호사 강지원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과거에 없던 지켜야 할 것을 위한 뜨거움이 담겨 있었다. 최만식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게 지금 장난하나? 너 같은 애송이가 뭘 안다고 버텨. 내가 누군지 알아. 태상건설의 최만식 부장님. 그리고 당신 뒤에 있는 태상건설이 이번 재개발 사업을 따내기 위해 구청 공무원들에게 얼마의 뇌물을 건넸는지도 곧 알게 되겠죠. 지원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최만식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네, 네가 그걸 어떻게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최 부장님, 특히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동네 재개발 허가 과정에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증명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허세가 아니었다. 지난 며칠간 그는 가게를 정리하면서도 틈틈이 이 재개발건에 대해 파고들고 있었다. 그의 직감은 이 사업에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최만식은 분노와 당혹감에 얼굴이 시뻘개졌다. 그는 지원을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이 어린 놈의 새끼가. 좋아. 후회하게 해주지. 이 가게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밀어버릴 테니까 우리 법무팀이 너 같은 애송이 변호사 하나 상대 못할 것 같아. 당신네 법무팀이 아니라 제가 상대해드리죠. 법무법인 정인의 강지원 변호사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원이 명함을 꺼내 최만식의 얼굴 앞에 내밀었다. 최만식은 명함을 받아들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강지원, M&A 전문, 승률 100%에 가까운 업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이름이었다. 두고 봐. 너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올 거다. 최만식은 그 말만 남기고 뒤에 있던 부하들을 이끌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 그들이 사라지고 가게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지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전쟁은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그는 천천히 가게를 둘러보았다. 더 이상 낡고 허름한 가게가 아니었다. 그곳은 그가 지켜야 할 성창이자 할머니가 남겨준 따뜻한 마음의 고향이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마음속에 혼란 대신 명확한 목표가 자리 잡고 있었다. 최만식이 떠나고 가게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제 그 침묵은 더 이상 공허하거나 쓸쓸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강지원은 더 이상 길 잃은 상속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싸워야 할 이유가 있는 전사 지란씨였다. 그는 곧바로 행동에 들어갔다. 할머니의 작은 옥탑방은 순식간에 그의 전쟁 지휘본부로 변했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수화기를 든 채 법무법인 정인의 대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표님, 저 강지원입니다. 갑작스럽게 죄송하지만 당분간 휴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당황한 대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 변호사, 자네 지금 무슨 소린가? K테크 건이 지금 코앞인데 자네 아니면 이 일 맡을 사람이 없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인생이 걸린 일입니다. 맡고 있던 사건들은 박 변호사에게 인수인계 서류를 보내겠습니다. 개인적인 피로보노, 공익활동 사건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프로보노. 강지원의 입에서 단 한 번도 나와본 적 없는 단어였다. 대표는 더 이상 캐묻지 못했다.
업계 최고의 변호사를 이런 식으로 잃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전화를 끊은 지원은 곧바로 법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그의 눈빛은 다시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냉철한 변호사의 눈빛으로 돌아왔다. 그는 태산건설의 재개발 계획안, 구청의 허가 서류, 환경영향평가서 등 관련된 모든 공문서를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허점들을 귀신같이 찾아냈다. 서류상의 미비한 절차, 축소 보고된 소음 및 분진 피해 예상 수치, 형식적으로만 진행된 주민 공청회 기록. 최만식의 말대로 이 사업은 분명 문제가 있었다. 그는 밤을 새워가며 법적인 반박 논리를 구축하고 사업 허가, 취소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그는 법적인 싸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최만식 같은 부류들은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데 도 같은 자들이었다.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법리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했다. 그는 할머니의 장례식에 찾아왔던 동네 노인들을 떠올렸다. 다음 날 그는 직접 발로 뛰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형제 세탁소였다. 주인 부부는 다리미질을 하다가 갑자기 찾아온 지원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니, 상주 양반이 여긴 어쩐 일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어르신들도 태산건설에서 가게 비우라는 통보 받으셨지요. 그의 말에 부부의 얼굴에 그늘이 졌다. 말도 말게. 평생 이 자리에서 빨래만 하며 먹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어디로 가란 말인지. 보상금 몇 푼 준다지만 그걸로 어디 가서 가게 하나 새로 얻기도 힘들어. 그냥 운명인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있었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원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 재개발 법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탁소 주인은 회의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젊은 사람이 뭘 몰라서 하는 소리야. 저런 큰 회사들을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어떻게 이겨.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쌀가게 할아버지의 반응도 다르지 않았다. 모두가 거대한 권력 앞에서 이미 패배를 인정하고 체념하고 있었다. 지원은 답답했다. 그들에게는 싸울 의지 자체가 남아있지 않았다. 법적인 논리만으로는 그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 없었다. 가게로 돌아온 지원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어떻게 하면 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동네가, 이 가게들이 그저 낡고 쓸모없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할 수 있을까? 그의 시선이 가게 한쪽에 놓인 할머니의 손때 묻은 조리대 위로 향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 할머니의 일기장 속 레시피가 떠올랐다. 그는 결심했다. 다음 날 지원은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다. 시금치, 당근, 단무지, 우엉, 계란, 할머니의 김밥에 들어갔던 소박한 재료들을 샀다. 가게로 돌아온 그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성일분식의 주방에 섰다. 그는 먼저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가게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청소했다. 그리고 할머니의 일기장을 조리대 위에 펼쳐놓았다. 법전보다 더 중요한 참고서였다. 김밥을 만드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보다 더 정교한 손놀림이 필요했다. 그의 손은 법률 서류를 넘기는 데는 익숙했지만 야채를 차에 썰고 밥에 양념을 하는 데는 서툴기 짝이 없었다. 계란지단은 태워먹기 일쑤였고 밥알은 그의 손에 들러붙어 난장판이 되었다. 젠장.
그는 자신도 모르게 욕설을 내뱉었다. 할머니는 어떻게 매일같이 그렇게 빠르고 완벽하게 김밥을 말 수 있었을까? 그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는 굶주렸던 자신에게 따뜻한 김밥을 건네주던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떠올렸다. 그는 다시 집중했다. 할머니의 일기장에 적힌 대로 밥에 소금과 참기름으로 간을 하고 시금치를 살짝 데치고 당근을 정성껏 볶았다. 김 위에 밥을 얇게 펴고 재료들을 가지런히 올렸다. 그리고 김발을 이용해 힘을 주어 말았다. 첫 번째 김밥은 옆구리가 터져 모양이 엉망이었다. 두 번째는 너무 헐거웠다.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한 끝에 마침내 그는 제법 그럴듯한 모양의 김밥 한 줄을 완성할 수 있었다. 그는 김밥에 참기름을 바르고 칼로 조심스럽게 썰었다. 그리고 가장 끝부분 꼬투리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다. 순간 그의 눈이 크게 뜨였다. 바로 그 맛이었다. 15년 전 그의 허기진 배와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었던 바로 그 맛.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소박하지만 깊은 맛. 그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할머니의 인생과 사랑, 그리고 그를 향한 온기가 담긴 기억의 맛이었다. 그는 그날 하루 종일 김밥만 말았다. 서툴렀던 손놀림은 점차 익숙해져 갔다. 그는 자신이 만든 김밥 수십 줄을 접시에 담았다. 그리고는 가게 밖에 작은 종이 간판을 내걸었다. 손으로 직접 쓴 삐뚤빼뚤한 글씨였다. 김밥. 오늘은 무료입니다. 그냥 들어와서 드시고 가세요.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골목 안으로 퍼져나갔다. 가장 먼저 그의 가게를 찾아온 것은 세탁소 부부였다. 그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가게 안을 기웃거렸다. 아니, 상주 양반, 이게 다 뭔가 그냥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들어오셔서 맛 좀 보세요. 지원이 웃으며 말했다. 부부는 마지못해 가게 안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았다. 지원은 그들 앞에 김밥 한 접시를 내놓았다. 이게 박씨 할멈이 싸주던 김밥이랑 똑같이 생겼네. 아내가 말했다. 남편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김밥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다. 그리고는 그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다. 이 맛은... 그는 말을 잃고 연달아 김밥을 집어먹기 시작했다. 그의 아내와 뒤이어 찾아온 쌀가게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김밥을 먹으며 할머니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래, 이 맛이었어. 할멈은 늘 이렇게 꼬들꼬들한 단무지를 썼지. 시금치도 너무 무르지 않게 딱 알맞게 데쳤고 말이야. 김밥 한 줄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잊고 있던 기억을 되살리는 매개체였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끈이었다. 김밥을 다 먹은 세탁소 주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원의 손을 덥석 잡았다. 젊은이, 우리가 생각이 짧았네. 이 가게는, 이 동네는 그냥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 미안하네. 그리고 고맙네. 그의 눈에는 새로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날 저녁 성일분식 가게 안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들로 북적였다. 동네에 몇 안 되는 가게 주인들이 모두 모여 지원이 만든 김밥을 나누어 먹으며 앞으로의 싸움을 계획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체념이 아닌 희망과 투지가 어리고 있었다. 지원은 할머니가 늘 서 있던 조리대 뒤에 서서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할머니가 남겨준 기억의 맛은 흩어져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있었다.
그는 가게 하나를 다시 연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웃이라는 이름에 잊혀가던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었다. 성일분식의 불이 다시 켜지고 흩어졌던 이웃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자 최만식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태상건설은 용역덩치들을 보내 동네를 어슬렁거리게 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고, 가게 주인들에게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 명도 소송을 제기하며 그들을 지치게 만들었다. 법을 모르는 노인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날아오는 법원의 서류에 겁을 먹고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 곁에는 강지원이 있었다. 걱정 마십시오. 이 서류들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저 겁을 주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모든 것은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지원은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는 상속자가 아니었다. 그는 다시 업계 최고의 변호사로 돌아왔다. 그는 태상건설이 제기한 모든 소송에 대해 날카롭고 빈틈없는 논리로 반박 서면을 제출했다. 밤에는 옥탑방에서 법률 서류와 씨름했고, 낮에는 동네 가게들을 찾아다니며 불안에 떠는 어르신들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그는 이 싸움이 단순한 법정 다툼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여론을 움직여야 했다. 그는 수소문 끝에 사회 부조리를 전문으로 취재하는 한 인터넷 언론사의 젊은 기자를 만났다. 지원은 기자에게 재개발의 법적 문제점을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평생을 외롭게 살았지만 배고픈 학생에게 조건 없이 김밥을 내어주었던 한 할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그 김밥 한 줄의 온기 덕분에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었던 한 소년의 이야기. 그는 할머니의 낡은 일기장을 기자에게 보여주었다. 며칠 뒤 단독 강남의 100억대 변호사. 모든 것을 버리고 달동네 김밥집 주인이 된 사연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기사는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거대 건설사의 탐욕에 분노했고, 낡은 가게를 지키려는 젊은 변호사의 사연에 감동했다. 성일분식 앞에는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포스트잇이 붙기 시작했고, 주말이면 일부러 이 낡은 동네를 찾아오는 젊은이들도 생겨났다. 여론이 움직이자 지원은 다음 단계로 나아갔다. 그는 단순히 재개발을 막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전문 지식을 동원해 이 낡은 동네를 위한 새로운 개발 계획안을 밤새워 작성했다. 그의 계획안은 밀어버리는 재개발이 아니라 살리는 재생, 사이성이었다. 낡은 가게들의 외형은 그대로 보존하되 내부는 현대적으로 리모델링하여 안전과 편의를 더한다. 골목길은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 사람들이 편안하게 걸으며 옛 정취를 느낄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이 골목 전체를 할머니의 사연을 담아 추억의 김밥 골목이라는 문화거리로 지정하여 서울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자는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그는 이 계획안을 구청에 정식으로 제출하는 한편 기자회견을 자청해 언론에 공개했다. 그의 제안은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기존의 재개발 계획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다. 비난 여론과 새로운 대안 제시에 태상건설과 그들을 비호하던 구청은 궁지에 몰렸다. 결국 시의회까지 나서서 재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싸움은 그렇게 강지원의 조용한 승리로 끝이 났다. 그로부터 1년 뒤 정릉동의 낡은 골목은 놀랍게 변해 있었다. 추억에
김밥 골목이라는 이름이 붙은 그곳은 낡았지만 정겹고 조용하지만 활기가 넘치는 곳이 되어 있었다. 형제 세탁소와 대성쌀 상회 같은 낡은 간판은 그대로였지만 가게들은 말끔하게 단장되어 손님들을 맞고 있었다. 골목은 주말마다 옛 추억을 찾아온 중년들과 새로운 감성을 찾아온 젊은이들로 북적였다. 그리고 그 골목의 중심에는 성일분식이 있었다. 가게의 주인은 이제 강지원이었다. 그는 법무법인 정인에 최종적으로 사표를 냈다. 그리고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고 정성껏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만들었다. 그의 옥탑방은 이제 마을 법률 상담소가 되어 동네 어르신들의 소소한 법률 문제들을 무료로 상담해주는 공간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강남의 성공한 변호사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지난 10수년의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충만함과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찾았던 것이다. 어느 늦은 오후 가게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다. 낡은 교복을 입은 한 남학생이 가게 앞을 서성이고 있었다. 잔뜩 주눅이 든 어깨, 헬쑥한 얼굴, 그리고 배고픔에 지친 눈빛. 16년 전에 자기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지원은 잠시 소년을 바라보다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방금 싼 김밥 중에 가장 실한 놈으로 한 줄을 골라 신문지가 아닌 깨끗한 포장지에 쌌다. 그리고는 가게 밖으로 나갔다. 소년은 그가 다가오자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 쳤다. 저는 아무것도... 지원은 말없이 소년의 손에 김밥을 쥐어주었다. 뜨끈한 온기가 소년의 차가운 손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그는 16년 전 자신이 들었던 바로 그 질문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다. 학생, 밥은 먹고 다녀. 소년은 놀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지원은 그저 인자하게 웃어 보일 뿐이었다. 소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소년은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하고 김밥을 품에 안은 채 골목 저편으로 뛰어갔다. 지원은 소년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알 수 있었다. 할머니가 그에게 남긴 진짜 유산은 낡은 가게 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조건 없는 선이었다. 그리고 그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가 할머니의 유일한 가족으로서 해야 할 일이었다. 성일 분식의 작은 불빛 아래 강지원은 그렇게 할머니가 남긴 사랑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 내려가고 있었다. 세상 모든 인연에 감사하며 학생, 밥은 먹고 다녀. 왜 마지막 페이지를 덮습니다. 이 이야기를 쓰는 동안 저 또한 제 삶을 스쳐 지나갔던 수많은 박선자 할머니들을 떠올렸습니다. 무심코 건네받은 친절.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음을 새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지원에게 김밥 한 줄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듯 어쩌면 우리의 삶 역시 누군가의 작은 온기 덕분에 버텨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각박하고 차갑게만 느껴질 때 우리가 받은 그 온기를 다시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세상은 조금 더 살만한 곳이 되지 않을까요? 강지원이 할머니의 유산을 이어 또 다른 소년에게 김밥을 건넸던 것처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이 되어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이 누군가에게 받은 따뜻한 김밥 한 줄처럼 든든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